자, 로라까지 했고, 이제부터 빨리 갈 수 있어. LLM 분류는 이거는 되게 쉬워. 뭔지 알겠지? 우리가 LLM을 어느 수준이 되면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니, 이것에 대한 거는 파라미터 수를 갖고 사람들이 보통 정했다. 그래서 10 빌리언에서 100 빌리언 요 사이에 있으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GPT-3는 175 빌리언이잖아. 그럼 100 빌리언을 넘었잖아. 그럼 very large,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되고 미디엄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스몰 랭귀지 모델인데 요즘은 스몰 랭귀지 모델로 내려가면서 그 뭔가 성능을 원하는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모델 경량화에 대한 것은 이제 뭐 퀀타이제이션 기법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이렇고 타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야, 인스트럭션 모델이야, 챗 모델이야 이런 거 부분을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챗 파인 튜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완전 순수하게 텍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언슈퍼바이즈 방식에 의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 거.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나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데는 누가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NC? 이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스트럭션으로 파인 튜닝을 인스트럭션으로 파인 튜닝된 프리 트레인드 모델. 이게 되게 웃기지? 인스트럭션으로 파인 튜닝돼 있는데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에요. 인스트럭션으로 파인 튜닝된 SFT 모델이에요. 이걸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챗은 챗봇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RLHF 할 때 데이터 종류 플레인이 있었고 챗 있고 인스트럭션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티는 뭐 오리지널 파인 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이거를 소스가 혹은 모델이 공개된 모델이니 상용으로 쓰는 거냐에 따라서 프라이빗, 퍼블릭은 우리가 이제 뭐 푼에서 쓰는 거고 프라이빗은 돈 내고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모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들에서 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들에서는 학습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어느 모델을 얼마만큼 썼을까? 어느 비중으로 얼마만큼 썼을까? 요거는 요 학습 데이터 구성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라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펠컨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고 T5에 대해서 들어간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타에서 만든 건데 87%가 웹페이지. 근데 되게 재밌어. 5%가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이런 특성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100% 코드로 된 모델도 있어. 알파 코드.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에서 만든 코드젠이라고 하는 모델은 밸런스가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얘는 코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코드 제너레이션, 인스트럭션을 언어로 주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학습된 모델. 그 다음에 엘레오데르 AI, 우리 클라우드 만든 데잖아요. 클라우드 만든 데에서 GPT 네오 X 모델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람다 데이터는 람다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여기도 웹, 근데 5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파란색 데이터가 컨버세이션 데이터야. 그래서 람다는 컨버세이션을 잘해. 코드 제너레이션도 잘해. 근데 추론이라든지 이런 건 못해.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별 학습 데이터 비중도 한 번씩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LLM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까 얘기했죠. PLM을 갖고 모델 아주 크게, 데이터도 많이 크게 했더니 우리가 보지 않았던 뜻밖의 놀라운 능력들이 발생이 됐어요. LLM이 갖고 있는 능력들은 어떤 능력들이 있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월드 너리지 능력, 코딩 능력, 멀티링규얼, 그 다음에 컴프레hen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컴프레hen션일 거예요. 근데 코딩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멀티링규얼은 뭔지 알죠? 트랜스레이션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펑션 콜, 근데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것 중에 펑션 콜링도 있고,
그 다음에 API 콜링 같은 것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erging. 이건 뭐냐면, 갑자기 생긴, emergent한 ability가 있어요. 뜻밖의 생긴 능력들. 이런 게 instruction, following이나 in context learning, reasoning, 특히 reasoning에 대한 능력들이 대단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더 향상시킨다 그러면은 유저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만들어내는 능력, 셀프 임프루먼트를 계속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향상시켜가는 능력, 툴 유틸라이제이션 능력, 이거는 이제 뭐툴 유틸라이제이션이니까 에이전트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화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시작을 했고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온리 사용하는 모델은 버트 계열의 모델이 있고 디코더 온리 모델은 GPT 계열의 모델이 있는데 GPT만 있는 건 아니라 GPT는 오픈 AI를 중심으로 발전된 모델이고 그다음에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람다 이렇게 해서 쭉 팜, 이름, 이게 미네르바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니? 바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클로드 모델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과 관련된 모델들 이런 것들도 코덱스 모델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가 진화되는 거는 앞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PT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봤어요.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로 코드를 넣었어. 코드를 잔뜩 넣어서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 코덱스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곳에서 좀 더 가서 GPT 3.5 모델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GPT 3.5 코덱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나요. 그래서 GPT 3.5가 인스트럭션 RLHF 학습을 통해서 챗 GPT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에 따라서 챗 GPT 3.5를 가지고서 이제 파생되고 있는 모델들, 만들어지는 모델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드 다빈치 002, 코드 다빈치 003, 뭐 이런 거, 코드 다빈치 3.003을 되게 많이 쓰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긴 할 건데, 이런 거 GPT 3.5 터보,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각각에서는 어떠한 능력들이 향상됐는가, 요 밑에 보시면, 다빈치 00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휴먼 얼런, 인간이 주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GPT 3.5 터보는 컴프레hensive ability를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고 GPT-4 터보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건 GPT-4o, GPT-4 미니 좀 있으면 뭐가 나올까? GPT-5 GPT-5는 AGI 기능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갖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거 이렇게 유의 깊게 읽었으면 하는 건데 이건 젠슨하고 오픈AI 수석의 스튜케버가 GPT-2를 연구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스튜케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과연 뭐냐? 어제는 펑션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파라미터라이즈 펑셔널 모듈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내게 할 거냐. 그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게 GPT-2, GPT-3를 갖고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요.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와도 어떻게 프로세싱할지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3.5부터 GPT-4o, 제미나이 1.0, 뭐 클라우드 3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해서 쓸까에 대해서는 이거를 굳이 뭐 다 참조를 하진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뭐냐면 얘는 특징이 모델에서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냐,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컨텍스트 윈도를 얼마만큼까지 허용하니? 제미나이 프로를 봤더니 얘는 1밀리언까지, 1.5%는 1밀리언까지 해. 클라우드는 200K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비디오를 갖다 넣었어. 그러면은 클라우드 3에서는 쓸 수 있니? 없니? 못 써. 그지?
그러면 지미나이 1.5에서는 쓸 수 있을까? 1밀리언 컨텍스트는 쓸 수 있을 수도 살짝 가능성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 그 다음에 최대 입력, 최대 출력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요거까지도 알아야 되고, 레이턴시도 여러분들은 꼭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얘를 내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내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그 시간이 소요되니, 그리고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가 지불하면서 써야 되니, 요것들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이게 평가가 리즈너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오픈 AI가 GPT-4.5를 발표하면서 성능 측정한 결과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논문으로 발표한 자기네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발표한 건데 보면 MLLU, 뭐 GPOA, MES, 그다음에 휴머니벌 이런 게 있는데 이 MMLU는 뭐 수학, 물리, 역사, 법률, 의학 57개의 복합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대부분 다 우리 GPT-4o, GPT-4t, 그다음에 클라우드 3, 지미나이 1.5, 울트라 1.0, 람마 3 대부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GPT-4o가 가장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다 GPT-4o가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허허 여기를 잠깐 보면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문단을 이해하고 문단 안의 정보를 기반으로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봤더니 GPT-4o 보다는 GPT-4가 더 잘해, 터보가. 왜? 이거는 GPT-4o를 하면서 얘는 처리 능력의 속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모달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추론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요뭐 바뀌겠죠, 수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용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상용에 대해서는 선택을 이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LLM의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한번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LLM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하고 광범위한 지식을 얘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뭔 얘기를 했었어? 어, 그 알렉스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가 3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17명의 의사에게 보였지만 17명의 의사는 각각 자기 분야만 진단하고 단편적인 진단하고 종합적인 진단을 못해서 챗GPT가 그거를 추정 진단을 해줬는데 정답을 말해줘서 병을 고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건 방대한 지식을 갖고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적인 능력을 얘는 갖고 있는 또는 그 다음에 뛰어난 언어이해 및 생성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든 요약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GPT에다가 나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인공지능 발표 자료 그 목차 좀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목차 쭉 되게 잘 만들어. 그럼 목차별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한번 좀 만들어줄래? 그러면 콘텐츠도 이렇게 쭉 생성을 해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거짓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쓰면 되고 그 다음 전이학습 및 다양한 태스크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태스크는 아까 얘기했죠. 인스트럭션을 갖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고 있어. 보면 뭐 있어? 의학 지식의 전문가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뭘 했었지? 첫 번째, 두 번째 뉴스에서는 경영 재무제표 분석표를 가지고서 얘가 다음 경영 성과를 예측하는 모델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왓슨스쿨 같은 경우에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더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모델도 만들어내. 이런 것들도 가능. 또 다른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창작도 있어. 근데 창작의 길은 아직 조금 뭐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다양하다라는 거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자연어로 우리가 명령을 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아도 자연어로 명령을 주면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은 단점이 있어서 편향성, 공정성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이 되지 않았고 사실관계 오류의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내가 기업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업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우리 기업에서 고객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모델링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데 고객 정보를 이 모델에다 주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학습하겠지. 그러면 고객 정보가 누출이 되겠지. 그럼 안 되겠지. 네, 우리의 기밀 문서들을 이용해서 내부적인 문서를 갖고 처리하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어? 안 돼. 그 다음에 모델은 학습을 해. 학습을 하는데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반영을 해요, 안 돼. 못하잖아. 실시간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질문은 답을 못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편향성, 사실 왜곡, 답변의 일관성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 해결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다. 그럼 완화를 어떻게 하지? 이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을 하면 많은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아, 빨리 하고 끝낼까? 자, 10분 쉬어. 머리에 약간 쥐가 나려고 하죠.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될 수 있어. 사실 앞에 것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았을 텐데. 막 웃었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LLM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을 또는 실시간성에 대한 문제들조차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저는 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보면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들어봤어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커맨드 라인에서 프롬프트가 뜨잖아. 커맨드 라인에 프롬프트가 뜨면 명령을 입력하세요. 그쵸? 그, 그게 그 프롬프트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에서는 명령 프롬프트가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는 컴퓨터하고 대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명령을 치고 거기에다가 옵션이 있으면 옵션도 넣고 해서 이 명령을 실행시키고 결과를 보죠. 이게 명령 프롬프트야. 근데 이건 뭘로 돼 있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돼 있어. 아주 형식적인 언어로 돼 있어. 이 형식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헬프를 치고 옵션도 보고 막 이러면서 명령을 친다고. 그죠? 근데 LLM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게 가능해졌냐? 이 프롬프팅을 하는데 자연어로 프롬프팅 하면 돼. 이 프롬프팅을 자연어로 하면 돼요. 챗GPT 안에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하면 걔가 알아서 명령도 실행해줘. 어떤 때는 코드도 짜줘. 어떤 때는 크롤링 돼 갖고 와. 어떤 때는 분류 모델도 자기가 코드 짜고 분류 모델 코드 짠 걸 실행도 하고 실행된 결과를 갖고 와서 답을 말해주기도 해. 이게 다 우리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으로 프로그램 명령을 치면 결과 만들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그 다음 결과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하는 건데 단지 바뀐 게 언어 모델로 자연 언어로 우리가 프롬프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프롬프팅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연 언어로 어떻게 잘 전달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친구가 잘 해주기를 원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돼?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도록 하려면 이 친구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잖아. 그죠?
이게 언어 모델은 그래. 언어 모델은 얘가 어떤 언어 모델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언어 모델에게 우리 말로 대화를 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말을 잘 전달을 해서 정보와 말을 잘 전달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컴퓨터에게 주는. 그래서 용어는 프롬프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 LLM에게 입력하는 값.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팅은 그런 걸 하는 행위야. 맞지? 엔지니어링은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얻기 위해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가 나오고 무슨 직업이 떴어? 어, 앞으로 유망한 직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유망한 직업이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오토 프롬프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필요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 아무튼 anyway,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근데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instruction, 명령이 있어요. 모델이 수행할 특정 작업 또는 지시 내용을 우리는 instruction. 그리고 instruction에 대해서 이 instruction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맥 정보, 컨텍스트 정보를 줄 수 있어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추가적인 문맥 정보예요.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 답변을 찾고자 하는 어떤 뭐 캐주얼 앤서링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캐주얼 앤서링에 대해서 문서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 그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데 출력도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줘. 엑셀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출력 지시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팅은 여러분들이 내일 많이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약, 질의응답, 정보 추출, 코드 생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프롬프팅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해서 할 수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내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로샷, 퓨샷 이거는 이미 했지. 그다음에 체인 오브 서치, 멀티모달 C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인 오브 서치는 아까 맨 처음 뉴스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다음에 경영 성과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예측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논문을 사실 읽었던 논문, 이게 아까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어펜딕스에 이 사람들이 입력했던 데이터 포맷이 이런 재무제표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노멀라이즈 된 재무제표 데이터를 넣어. 그러면 이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갖고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한 거야. 인 컨텍스트 러닝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그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의 포맷으로 맞추고 GPT-4 터보에게 넣었는데 GPT-4 터보에게 넣으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했냐? 체인 오브 서치를 했어요. 체인 오브 서치를 줄 때 뭘 썼냐면 트렌드 어널리시스를 해. 넌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트렌드 어널리시스를 해보자. 레이쇼 어널리시스를 해봐. 그 다음에는 레이셔널을 생성을 해. 그래서 아웃풋은 디렉션,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컨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야.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1, 2, 3, 체인 오브 서치에서 1, 2, 3를 했잖아요. 이것을 데이터 얘네들한테 계속 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더니 사람보다 더 예측을 잘하더라. ANN에 근접한 결과를 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과정, 그 예측하고 하는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 모델이 아까 COT. 그다음에 멀티모달은 모달이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해서 체인 오브 서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내일 그러니까 그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RAG는 뭐고? React는 뭘까? 많이 쓰는 기법이 여기 뒤에 쫙 몰려 있고 좀 고급한 기법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오늘은 제가 RAG의 개념만 얘기할 거예요. 내일은 RAG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맞죠? 네.
그 다음날. 그러면 레그는 뭐냐면 LLM은 우리가 학습한 파라미터라이즈 널리지를 사용을 해서 뭔가 추론을 하잖아요. 그죠? 추론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할루시네이션도 생기고 실시간 응답도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아까 내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그래서 상상을 해봐, 게싱을 해봐라고 했지. 걔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모델이 또 되게 크고 파람도 되게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LLM이 특정 프리딕션을 생성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지 원인을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예측값을 원인 추적도 잘 안 되고 수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게 커. 그리고 이게 어, 명확하지 않은 결과 생성 과정들을 우리는 임플리시트한 생성 과정을 하는데 임플리시트한 생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 수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그동안 NLP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저희 전지훈 박사님이 참 그런 부분에 대가신데 정보 검색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도 하셨을 거예요. 정보 검색하셨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퀘스천 앤서링을 하시는 분들이 오픈 도메인 QA 시스템을 할 때는 완전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를 구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딱 추출해 갖고 와서 그 안에서 답을 내주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런 것을 우리는 explicit하게 뭔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explicit non-parametric 이 파라미터가 없는 거야. 뭔가 컨텍스트가 있는 거 그 안에서 답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explicit non-parametric knowledge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어떻게 잘 융합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 더 잘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레그 시스템이에요. 그 레그 시스템은 이렇게 non parametric open QA 시스템의 장점, DB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새로운 지식을 DB에다가 계속 밀어 넣어주면 그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도 용이하고 LM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아도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근데 파라메트릭 LLM은 그에 반해서 LM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측값을 해석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맥 정보를 우리가 주고 그 안에서 답을 갖고 와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내면 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QA 시스템의 방식을 따라서 뭔가 non-parametric knowledge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검색을 해서 그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을 해내고 그 결과들을 LLM에다가 파라메트릭 LLM에다가 전달을 해서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하게 해다. 이게 레그야. 이해가 돼요? 이 레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그 시스템을 만들 때 처음 레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인스트럭션들이 있을 수가 있어. 퀘스천 쿼리도 있을 수가 있고 팩트 밸리데이션 하는 쿼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BM 지오파디 퀘스천 앤서링 제너레이션 하는 앤서 쿼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퀘스천들이 들어오면 이 퀘스천들에 대해서 쿼리 인코더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임베딩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워드 임베딩 하는 건데 워드 임베딩 하는 것처럼 얘는 쿼리 자체를 임베딩 하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GPT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 할 수도 있고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 할 수 있어. 임베딩하고 이 임베딩된 결과에 대한 쿼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큐먼트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쫙 인덱싱을 해놨다면 그거를 임베딩해서 인덱싱을 해놓는 거야 이제는. 그것을 쿼리 벡터하고 비교를 해. 유사도, 시멘틱 시뮬레이티를 계산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애 K개를 꺼내.
그리고 걔를 어디에다가? 제너레이션하는 LLM에다가 밀어 넣어. 프롬프트와 함께. 그러면 그 안에서 결과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다큐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업 입장이면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여기다가 인덱싱을 쫙 해놓으면 될 거고. 내가 외부에서 검색을 해올 거야. 그럼 검색해놓은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검색한 결과에 대한 크롤링 결과들 인덱싱을 쭉 해놓고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검색 API를 써서 결과 갖고 온 거랑 여기를 결합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게 레그예요. 레그는 이렇게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내일 또 하실 거기 때문에 다큐멘트가 있으면 다큐멘트를 로딩해서 이거를 쪼개 적절한 답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생성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의 크기, 청크라고 하는데 청크 크기를 쪼개고 이것을 다큐멘트를 인코딩해, 임베딩을 통해서 인코딩하고 이것을 벡터 스토어에다가 쭉 색인해서 넣어. 이 벡터 스토어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벡터 스토어를 구성을 해서 인덱싱을 쫙 해놔요. 그리고 상주 쿼리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쿼리 인코딩을 하고 이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쭉 해서 갖고 오면 세만틱 서치라는 결과를 컨텍스트 청크로 갖고 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쿼리 프롬프트에다 컨텍스트를 더해가지고 제너레이터에다 밀어넣어. 그럼 제너레이터는 이걸 이용을 해서 결과를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제너레이션 LLM이 GPT-3가 3.5도 GPT-4, 제미나이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갖고 파인 튜닝한 거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죠? 이게 레그이고 레그가 작동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레그하고 파인 튜닝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지? 레그하고 파인 튜닝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레그는 외부 데이터에서 적절한 문서를 검색해 갖고 와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 L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생성할 때 그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래서 추론 과정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추론 과정에서는 사용하는 파인 튜닝은 뭐야? 사전 학습된 모델에다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 이게 파인 튜닝.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LLM 모델의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근데 이점이 이제 서로 달라. 레그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외부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접근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도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어. 목적에 따라서. 이런 이점이 있고 최신 데이터를 언제든지 반영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인 튜닝은 대신에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정답 데이터를 갖고 높이니까 훨씬 더 이쪽에서는 모델 전체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 그다음에 도전 과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그를 쓸 때는 우리가 쿼리를 임베딩하고 다큐멘트를 쭉 잘라서 임베딩 해가지고 세 개를 해놓고 그 안에서 검색을 해갖고 오는데 이 검색이 되는 대상 문서 집합이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검색해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레그를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레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끄집어 내올까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몇 번을 통해서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도전 과제예요. 레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게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해서 학습에 사용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들은 레그를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고 구성 요소별 발전 동향에 대해서는 리트리버 관점에서 발전하는 게 있고,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 오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발전하는 게 있는데, 옆에 이게 다 논문들인데, 지금 리트리버 관점에서는 세만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갖고 임베딩을 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임베딩을 하는 세만틱 임베딩 모델을 어떤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것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퀘스천과 다큐멘트를 어떻게 잘 얼라인하도록 할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오게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멀티옵이라고 해서 여러 번의 그 리트리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리트리버를 해올 수 있도록 리비전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너레이션은 리트리버 결과를 갖고 LLM에다가 넣어서 결과를 리트리버 해올 때 어떻게 하면은 리트리버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근데 검색해봤는데 데이터 문서가 되게 커. 컨텍스트가 되게 커졌어. 그러면 여기 안에 쓸데없는 데이터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LLM에 밀어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데이터를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컨텍스트로 해서 프롬프트와 함께 넣어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예요. 그지? 응. 기타 등등등등. 네, 또 보면 돼. 그죠? 보세요. 그래서 지금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LLM의 이슈를 완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까 확장에 대한 게 있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스페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레그예요. 그래서 레그를 별도로 뗐어요. 렉을 뗐고 그거 외에 외부 도구를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어요. 외부 도구는 뭐 검색 API를 쓸 수도 있어요. 구글 검색 API를 연동을 해서 검색 결과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컨텍스트에다 넣어줄 수도 있어. 또는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은 위키피디아 검색에 대한 것이 이미 다 다큐멘트 임베딩까지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API 하나는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외부의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면 돼. 여기에 기본은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건 누가 해주면 될까? LLM이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생성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LLM이 하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는 우리가 로직을 구현하면 되겠지. 그 안에 레그를 쓸지 말지, 검색 API를 쓸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로직은 에이전트의 로직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익스큐션을 시키는지 펑션 콜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지은 박사님과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핵심 구성으로서 우리는 LLM을 쓴다. 왜?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주고 로직을 플래닝을 하게 하는 것도 LLM이 플래닝도 할 수 있거든. 그지? 플래닝하고 플래닝에 따라서 뭔가 익스큐션을 해야 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익스큐션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의 로직을 우리가 구현해서 쓰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퍼스널 에이전트를 쓸 수 있고 퍼블릭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한 니시, 멀티모달로도 할 수 있고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야. 교육 프로그램이야. 버클리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야. 플래닝도 해주고 뭐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됐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에이전트를 계속 연결을 해서 멀티 에이전트 연합을 만들 수 있어.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협동하듯이 에이전트도 여럿을 협동시킬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갖고 프로세싱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에이전트 간의 그 협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 근데 뒷부분은 다 이해가 됐나요? 언제든 이게 사실 내일부터 하는 실습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이 있을 거냐. 음, 그러나 이것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알고 언어 모델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API도 사용을 하고 펑션 콜링도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만들어보고 레그도 만들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융합 벤처에서 뭔가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개발을 하려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가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